네,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시고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는데요. 30년 동안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 활동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사실 확인이 먼저다라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는 내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조금 다른 목소리도 들립니다. 관련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이틀만 지나면 국회의원인데 예. 여기에서 이제 그 근본적인 문제, 할머니가 지적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할 것 있으면 해명해야 돼요. 해명하고 또 국민에게 대해서 이제 또 사과받을, 우선 이렇게 시끄럽게 된 것 자체가 되게 참 사과해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국민에게. 이게 한일 그 양국 간의 문제까지 이제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종의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여기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강창일 의원은 민주당에서 그동안의 함구령을 줍고 좀 입장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민주당은 님의 침묵도 아니고 민주당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사 결과, 행안부나 국세청, 여성부 조사 결과도 봐야 되고 검찰 조사 결과도 봐야 된다. 계속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라는 시점이라는 게 또 명확치 않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내 게시판이나 여론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공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 너무 섣불리 결론을 지을 수는 없으나 분명한 거는 그래도 뭔가 노력하는 자세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이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으면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한테 빨리 해라, 정확하게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한다거나 그리고 윤미향 당선자에게도 우리의 공당으로서 이거를 해명할 필요가 있으니 당시 자료가 있으니 그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내서 해명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자세가 좀 약간 부족한 것 같다라는 지적은 안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 모습이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다른 이슈들에 대응하는데도 이것이 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빨리 털어야 되는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기조는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개원이라는 또 변수가 이제 이번 주 말에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 개원 사이에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좀 있을 수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상일 평론가께서 민주당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대할 걸 기대하셔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민주당에서는요, 우리 이용수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딱 3가지의 입장을 내놨어요. 첫 번째는 검찰 수사 보고 입장을 정하겠다라는 것은 사퇴나 제명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제기된 문제는 정의연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당이 개입하지 않겠다. 윤미향 당선인 민주당 소속입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데 자기네 당에서 해결해야지 왜 정의연에서 해결합니까? 마지막으로 위안부 운동의 대의와 이러한 역사는 훼손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반일 프레임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읽혀져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윤미향 당선인을 옹호하는 것은 딱 이유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땐. 지지율이 안 떨어져요. 보통 정당이 어떤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지지율 조사에서 좀 빠져야 되고 하락해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가거나 유지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버텨도 되는구나 라고 잘못된 시그널을 자기네들이 읽는 건데 결국엔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 민심에서 멀어집니다.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거 이유를 그렇게 분석하셨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윤미향 당선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유지되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것이 이제
통합당이나 뭐 다른 분들은 뭐 또 여론조사 조작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텐데 결국에는 대안 세력이 없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도 민주당이 낫겠지. 옛날에 미래통합당 저 사람들은 더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기대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확실히 안 좋아요, 당에는.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빨리 읽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처를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TF 꾸려서 첫 회의도 가졌고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면서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사실 예민한 게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도 얽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게 또 정쟁으로 비춰져서 또 다른 논란을 낳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우려가 되고 네. 하지만 또 밝혀야 될 부분은 확실히 밝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요, 우리 박 앵커님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좀 전에 하신 거예요. 예, 이게 보세요. 미래통합당에서 무슨 촉구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 이게 정쟁화 시키려고 하는구나. 내지는 본인들의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의심을 받아요. 왜? 네. 그동안 친일 청산이니 뭐 이런 데에 있어가지고 역사를 정리하는데 진정성을 보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미래통합당이.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게 호재라고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해 들어온다. 그거는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아 역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예. 대안 세력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할 거라고 봐요. 예. 미래통합당이 문제 해결하는 방식은요, 좀 전에 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할머님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머님들을 중심에 놓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자료가 있으면 할머니한테 가서 여쭤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아, 우리 이런 이 자료가 있는데 이걸 지금 터트리면 할머님의 진정성에 이게 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할머니는 아, 지금 그거 터트리면 이건 여야 정쟁으로 빠지니까 내 문제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안 돼. 네. 그리고 운동의 진정성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요. 참아야죠. 참고 지금 시민운동과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는데 먼저 매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진정성을 인정받은 다음에 그 이외의 문제는 좀 기다렸다가 이야기를 해도 자료가 다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네. 지금은 계속 하는 게 뭐냐? 정치적인 이익. 이거를 위해서 하는 거로만 계속 보여지는 거죠. 네, 이게 정치적인 이익은 둘째 치고요. 일단은 뭐 여당이 민주당 이 기조가 좀 바뀔지 아닐지, 그리고 통합당의 공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뭐 그 모든 관심사들이 있지만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이 관심이 모이는 지금 상황은 바로 윤미향 당선인의 입입니다. 과연 이 본인을 둘러싼 이 숱한 의혹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쾌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는 이념을 떠나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윤미향 당선인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게 지금 관심이 모이는 상황인데요. 제가 봤을 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해명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8일 이 후보에 지금 사라졌잖아요. 예. 근데 뭐 일부 언론에서는 윤미향 당선인이 본인 계좌를 정리해가지고 해명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안 할 거다라는 것에 좀 더 주안점을 두는데 첫 번째로는 본인이 계좌를 정리해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이것이 도저히 납득할 만한, 국민을 납득하고 언론을 이해시킬 만한 예. 해명서가 준비가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언론에다가 대고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 그냥 검찰 수사에서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정도로 가늠하지 해명 안 할 것 같습니다. 김장현 평론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뭐 그거를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꼭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내놓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말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좀 아까 얘기했지만 공당의 자세이기도 하고 공인의 자세이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할머니가 요구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운동의 방향을 정확히 하자. 예. 이 부분도 그 과거에 했던 것들을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그거를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화해가 되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정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모금의 투명성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럼 과거에 또 어떤 불투명이 있었는지를 밝히지 않으면 투명하게 앞으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걸 덮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당신들의 배신감, 이용당했다는 그 불신과 배신감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시민운동의 중심의 할머니들을 주체로 모셔와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사회가 있으면 당연직 이사로 모셔야 되고요.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할머님들을 포함시켜드리고 예. 돈을 쓰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윤 당선인의 그 해명, 그리고 사과할 것은 사과, 그리고 고백할 것은 고백, 이런 것이 선결과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찰이 두 차례 정의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다라는 미뤄 짐작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언론에서 뭐 이런 그 절차, 검찰 수사 절차에 따른 그런 전망성 기사가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면책 특권 이게 공식 회기가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이른바 소환 조사가 좀 용이한 시점에 미리 이제 당겨서 수사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관심을 끌고 있는 대목입니다. 국회법상 6월 5일이 국회의장 선출일이에요. 그리고 6월 8일이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해야 되고. 예. 근데 회기 시작은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 6월 5일이 회기 시작일이 될지 안 될지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 오늘이나 내일,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 의하면은 6월 5일이 공식적인 회기 시작이라고 보고 그 불체포 특권이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 신분 전에 소환을 하겠다는 건데 이제서야 정의연의 회계 책임자를 소환 조사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떴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도 이제 소환 조사하고 거기 있던 다른 뭐 사무총장도 소환 조사하고 이런 재반적인 그런 증인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제일 나중에 윤미향 당선인을 불러야 될 텐데 6월 5일 이전에 끝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떠한 이러한 기간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을 때 네. 그리고 명확하게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있을 때 그때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이번 의혹의 가장 꼭지점에 있는 검찰 입장에서 보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2,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소환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그런 일반적인 예측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또 당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 당신과 우리 그 민주당에서 조금 더 도리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자세를 정하면 또 꼭 그렇지만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민운동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시민운동의 대의 그리고 큰 어떤 흐름 이런 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 우리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또 그거는 또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일본이나 이걸 활용 이 상황을 악용하고 활용하려는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극우 세력, 일본의 극우 세력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준동하는 것을 그럼 계속 이게 이 빌미를 주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인데 그거에 대한 부담도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예. 그러면 언젠가는 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그러면은 저는 조금 생각보다는 흐름이 빨라질 수도 있다. 이게 뚝이 터지듯이 예. 지금은 뭐 물 쏟아지기 전에 표면 장력 같은 게 좀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누가 조금만 건드려주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바로 흘러넘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 장 소장께도 짧게 듣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이번 아니어도 시민단체 활동하다가 정계 진출해서 뭐 시민단체 활동 발판으로 삼는다라는 비판들 많았고 이번 기자회견 계기로 뭔가 근본적으로 이런 활동에 대한 뭔가 고찰이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 많거든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해야죠. 정말 정의연 같은 경우도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그분들을 도와주려 했던 그리고 일본에게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려고 했던 그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중간에 변질이 돼가지고 돈과 권력을 추구한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도 한번 해보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21대 국회 첫 번째에서 저는 회계감사법을 좀 개정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중요한 시민단체 같은 경우엔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 회계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좀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기부할 때는 좀 대략 한 10가지 정도 항목을 통해서 우리 기부금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알린 다음에 기부를 받는 그러한 것들을 좀 제도적인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제 넘겨보겠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그 재조사, 재심 청구 관련된 정치권의 공방이라고 할까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쪽의 주장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한만호 씨, 지금 사망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라고 지목됐던 한만호 씨가 관련해서 동료 구치소에서 같이 수감됐던 인물들 중에서 2명 같은 경우는 A, B 씨는 검찰에서 거짓 증언을 회유를 당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사안들을 또 C라는 인물이 같이 수감을 하면서 폭로를 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또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조명되는 건 정치권에서 얼마든지 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억울한 거는 뭐 풀어주기 위한 노력을 정치권에서 해야겠죠. 문제는 뭐냐? 그 입증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정치권의 논란이 그러면은 검찰까지 갈 수 있느냐, 법원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면 지금은 정치권의 논란으로만 그냥 국한해서 보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이게 넘어가가지고 공수처로 만약에 가버리면은요, 공수처의 어떤 진정성 같은 게 훼손될 수가 있잖아요. 아,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그럼 공수처가 정치권의 하명 수사 조직인가? 이런 논란에 빠지는 순간 공수처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충분히 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계속 조사를 하고 해서 뭐 어떤 새로운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사법 체계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현재는 그 정치권의 어떤 그 조사 이 정도에서 국한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정도로 그리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정도로 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슷한 생각이신지요? 그럼요. 이 부분을 이분은요 대법원 판결 그다음에 실형 선고 받고 그다음에 만기 출소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는 결백해라고 그러면은 결백하다고 봐야 됩니까? 명백한 증거가 있잖아요. 당시 여비서가 3억을 받았습니다. 2억은 현찰, 1억은 수표.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수표의 1억은요.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의 전세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명합니까? 해명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거는 여비서와 한만호 사장 간의 둘의 일이다.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명백한 증거 가지고도 부인을 하는데 우리가 결백하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한만호 씨의 회사의 경리부장도 3억 원 이거는 한 총리에게 주는 거 이렇게 진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메모 그리고 작성한 장부에도 그런 식으로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증거와 증언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결백하니까 나 좀 결백하도록 해줘라고 한다고 해서 여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다고 해놓고 제일 첫 번째 안건으로 이거를 지금 얘기한다? 이것은요 너무나 큰 오만과 독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권 나름의 노력을 하는 걸 뭐라고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권도요 자료 요구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그 조사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새로운 물증이 나오면 사법 체계로 가져가면 돼요. 근데 그거를 제가 우려한 건 너무 성급하게 가서 공수처 자체의 논란으로 가면 안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정치권에서 이게 그 한만호 씨 비망록이 뭐 이렇게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게 사실일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면 그 판결과 상관없이 검찰의 관행이나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사를 해보고 그 이야기를 진전시키겠다. 뭐 그거는 정치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라는 것이 새롭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나왔잖아요. 더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게 나오면 사법체계로 가져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조사를 누가 합니까? 그러면? 정치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일단 지금 재심에 대한 제보를 부분들은, 받을 수도 있고 자료 조사를 할 수도 재심에 있고. 대한 부분들은 워낙 그 넘어야 될 문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법무부 자체적인 진상조사에 곧 착수를 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힘을 싣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 결론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그 길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적당히들 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번 총선에서 이겼다고 과거에 했던 재판의 판결까지도 뒤집는 이거는요. 사법 체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났습니다.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그러면 재심 청구하란 말입니다. 이번 건은 재심 청구 사유가 안 되잖아요. 자신들이 의회 권력을 잡고 있고 예. 법무부 장관도 지금까지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이러기 때문에 재조사한다? 한풀입니다. 이것을 국민이 원하는 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새로 나온 이 인터넷 매체의 보도 자체는 증인 자체가 새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이 검찰 당시 수사팀이 모해 위증 교사를 했다. 근데 네. 이걸 만약에 이 혐의를 적용을 한다면 공소시효가 10년이 남아서 뭔가 새로운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다 해서 뭔가 얘기가 새로 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건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나요? 사법 체계로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을 예, 이야기했을 그렇죠. 뿐이지 예.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원인이나 그 근거를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그 레토릭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결국은 우리가 좀 아까 이제 장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법 체계를 흔든다 여길로 이렇게 비약이 됐듯이 그 우리 당에서도 예. 공수처를 얘기하는 게 저는 비약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지금은 사법 체계로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조사 그리고 어떤 입법부의 어떤 조사권이나 해서 의심스러운 거를 들여다보겠다. 그 안에서 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왜? 분명히 다 모든 게임이 상대가 있듯이 그 게임에서 억울한 어떤 부분이 있는 사람은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네.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는 나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말끔하게 해결하는 건 결국 사법체계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사법체계로 가져가면 되는 거지 지금부터 너무 사법체계, 공수처 일로 점프하는 게 양쪽 다 별로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상일 평론가께서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시니까 장 소장께는 제가 굳이 안 여쭤봐도 될 것 같고 예. 이게 또 민주당의 공론화된 얘기는 아닙니다. 공수처 수사의 필요성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또 공수처의 어떤 본질을 흐트릴 수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네. 반면에 그런 얘기는 또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드라이브를 이번 정부에서 또 민주당에서 걸고 있는 상황에서 좀 동력을 또 다잡기 위한 하나의 또 포석일 수도 있다라는 관측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제가 기획위원회에 있지는 않으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것까지도 망의 소득으로 겨냥하면서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분위기를 좀 조성해서 제보자가 있는지도 좀 보고 그다음에 그 분위기도 좀 보고 그러려고 하는 초기 단계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이것이 이후에 어떤 진전된 자료의 획득이나 제보나 이런 게 없다면요. 네. 더 진전하기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확실한 증거 없이 사법 네. 영역으로 끌고 가는 네. 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슈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김태년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났죠. 원구성 협상을 시작을 한 건데 네. 역시 쟁점은 법사위 예결이 어떻게 누가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관례대로 하면은 야당 예. 몫이죠. 근데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세게 나갔습니다. 네, 예. 예결위 원장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거는 17대부터 있었던 관례지만 우리가 지금 177석인데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가 투표로 하면 18개 상임위 우리가 다 가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관례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야당에게 배려해주는, 법사위는 배려해주고 예결위원장은 가져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법사위 주게 되면은 체계 작구 14는 또 폐지. 근데 그거는 법안을 고쳐야 되잖아요. 국회법을 고쳐야 되잖아요. 예. 근데 물론 국회법도 지금 여당 단독으로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렇게 무리수까지 둘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이잖아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해야죠. 물론 뭐 저희 여당은 선거법 같은 경우도 단독으로 처리를 하긴 했지만 물론 4+1이라는 그러한 임의단체를 통해서 처리하긴 했지만 야당을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시금석이 이번에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뭐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 같은 여야의 협상 정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저도 아니면 그렇게 그 필요 생각합니다. 이상의 또 혹시 얼굴을 붉힐 정도의 뭐 위험 요소나 장애물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봐요. 왜냐하면 모든 원구성 협상에서요. 이 정도의 기선 잡기는 다 있었어요. 예. 다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합리적인 토론이 있고 관행 같은 걸 놓고서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결론이 저는 의외로 쉽게 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당이 이걸 갖다가 고집만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국회를 가동해서 빨리 정책들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여당의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법사위를 쥐고 있는 게 명분이 충분하면 계속 끌고 가겠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다면 그것이 발목을 스스로 잡는 그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잖아요. 예. 일은 안 하면서. 그러면 그거는 점점 여당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 주장을 하다가 네. 아주 뭐 이렇게 통 크게 양보하는 뭐 모양이 나오면 양보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저는 잘 해결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모레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오찬 회동 굉장히 오랜만에 또 만나는 건데 이것도 원구성 협상에 뭐 관련이 없긴 하지만 뭐 일정 부분 분위기 정도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대통령께서 통 크고 넉넉한 마음으로 자, 아유 그냥 좀 관례대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야당 좀 존중해 주세요. 협치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잘 풀릴 거고요. 예. 저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선됐을 때 강기정 정무수석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주문만 많이 했잖아요. 그런 식이면은 협상도 상당히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